40% 정도는 선호하는 반도체 쪽으로 모아갈 것 같고요. 20% 정도는 새롭게 부각되는 2차 전지 섹터들, 20-30% 정도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자, 2023년에 사실 상반기 때는 2차 전지 노출이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 느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도 섹터를 잘 좀 겨냥해야지 큰 돈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그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주도 업종 2024년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무슨 회사는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인식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인 딱 비결은 산업을 보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 관련된 쪽에서 뭐 업종 구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5개 정도면 다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전자 안에서 들어가 있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또 세부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무지 많은 거죠. 그런데 보통 징후가 나옵니다. 무슨 징후냐면은 이게 앞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산업의 전망치들이 이렇게 성장할 텐데 라고 하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성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냥 가치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싼 거 갖고 버티고 있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싸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싼 걸 가지고가 베팅을 했었을 때 물론 잃지는 않을 수 있죠. 내가 더 싸다 보니까 이거 더 싼데 그럼 더 사야지. 근데 돈은 한계가 있는 법이고요. 근데 그 싼다에 대한 판단보다 성장한다는 쪽의 판단을 더 먼저 가져가십시오. 저평가 종목인데 갑자기 이게 급등하는 경우는 그냥 저평가기 때문에 와 우리가 저평가 종목 사줘야지 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멘텀이 뭐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평가인데 거기다가 성장 모멘텀까지 붙어온다. 그게 주가가 폭발하거든요. 그걸 봤었을 때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주도 업종 그리고 템버거라고 하죠. 이걸 바라보는 섹터는 첫째는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안 좋았는데 적자 계속 나던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크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그럼 그것도 결국은 성장이겠죠. 근데 그 성장에 보는 쪽에서 이 회사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겪는 경우는 되게 찾기가 힘듭니다. 개별 기업들 그 2천 몇백 개 되는 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거기서 가장 주된 흐름들을 가지고 성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템버거입니다. 그 10배 갑니다, 진짜. 그런 쪽을 찾는 게, 그러면 저희는 공부해야 될 게, 아니면 또 꾸준히 관심 가지고 체크해야 될 게 산업입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 섹터를,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보다, 이렇게 이게 쭉 보고 있다가, 이게 성장에 대한 기운이 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때부터 그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게 되겠구나. 근데 공부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 그리고 또, 또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런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작은 투자금으로 크게 불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섹터 공부하고 종목을 딱 한두 개 찍어서 그걸 가지고 집중한 다음에 그게 큰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누려가는 과정. 이게 가장 대한민국 증시에선 좋은 투자법이 성장주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저평가된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물론 저평가된 종목들 많죠. 지금 대표적인 뭐 건설도 있을 거고, 금융도 있을 거고, 은행주 무슨 저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그냥 상장 폐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장 폐지해서 그냥 다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싼 건 그냥 쌉니다. 싼 데 이유가 있다. 빙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고포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2차전지 종목들 2030년까지 뭐 끌어왔다 보니까 PR 100배. 왜 100배일까요? 지금이라도 왜 그 정도의 시장에서 가치를 주고 주가가 형성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르다 보니까 그게 떨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올라가서 반영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싼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싼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사람이 다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원래 비싼 종목이 고포를 받는 종목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영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고포가 저포로 되는 과정들이 변하면서 나오는 성장이 그를 끌고 가는 쪽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죄송하지만 저평가 종목을 사진 않습니다. 저평가 종목 쪽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앞으로 크게 나오겠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평가 종목인데 이게 혹시나 변할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주를 사죠. 더 좋게 아주 기분 좋게 사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저평가로만 쫓아서 내 모든 판단에 투자의 원칙으로 삼는 거는 저는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저평가 섹터 얘기하시면서 건설 분야 좀 얘기는 해주셔서. 와우, 예. 자, DLNC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있는 건설 섹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네. 바닥했던 게 좀 올랐습니다. 아니, PBR 0.2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다가 며칠 전에 쭉 밀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충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준공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들어갈 재료가 더 자재가 많은 거고요. 혹시나 통과 못 되게 되면은 준공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보완시고 가게 되면 또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따르는 부담감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금융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 정책적인 입김이 무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지금 시점에서 약간 내수 기반 쪽의 종목들이죠. 게다가 또 부동산 PF부터 또 올해 여름 때까지 반짝했던 부동산 경기가 또다시 이렇게 좀 하강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물론 이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급과 수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한동안 업황이 안 좋다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합니까? 그럼 또 쇼티지 또 나와요. 그러면 서울에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또 부동산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전에 또 어떤 PF나 여러 가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 뒤에 혹시나 벌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큰 거죠. 그게 나왔을 때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섹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차라리 가장 뭐 PF에 대한 부실 우려감들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파들은 나왔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때를 노리는 게 낫지. 지금은 요만큼 올라온 쪽에서 이제 막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서 뭐 HDC, 현대산업개발,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쪽 지금 사는 거는 별로 타이밍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 있는 자동차 섹터는요? 참, 이쪽도 싼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싼 종목 널려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자동차 쪽은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저희가 자동차 쪽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는 다 쌉니다. 유럽에서도 뭐 벤츠, 다임러 벤츠 이런 회사도 PR 따지게 되면 6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저평가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망하는 회사들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 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받는 이제 전기차 밸류만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 전기차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간다 그러면 전기차 생산을 북미 쪽에서 해서 성과를 나오는 그 부분까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뭐 전기차 밸류 전혀 없는 쪽에서 관심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사서 기다리느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끝나면서 변화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또 아까 금리 관련된 얘기 드렸었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이쪽도 내고 주제에 대한 어떤 또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여기도 금리가 들어가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라기보다 상품 가격이 약화되는 측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소나타 가격이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소나타가 2,000원 중반 하지 않나요? 그런 줄 아시죠? 그게 아반떼 가격입니다, 이제. 아, 진짜?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씩 다 레벨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그랜저를 사자 했는데 그랜저가 5,000만 원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피가 올랐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모든 원자재, 부자재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아예 지금 차 필요하니까 사야지 뭐, 라고 했을 때 맞추다 보니까 매출액이 구성이 됐겠죠. 근데 이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라고 되면 피는 이제 약간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피가 더 안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매출액이 정체가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는 올라갈 것만큼 올랐고 Q가 계속 살아나야 되겠죠. 이것까지 보게 되면은 피가 올라가는 건 끝났거든요. 그러면 Q가 회복되는 거 봐야 되게 되면 수요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맞겠다. 안쪽에서 수요 살아나는지 그러면 또 경기 나의 지갑과 상관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요래저래 찾아볼 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대차 기아는 싸긴 싼데 만약에 대응하게 되면 기아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현대 기아가 살아나는 거 보고 자동차 부품 더 싼 자동차 부품들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QC라고 해서 가격이랑 양이랑 판매량이랑 이제 비용에서 이제 가격이 높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 좋게 보신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예. 자, 하이브 SM, JYP, YG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sek터는 내년 어떨까요? 좀? 엔터주도 이번에 드디어 우리 리사가 아주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아유, 리사 브라보. 네. 어떤 결정을 했죠? 네, 드디어 블랙핑크의 리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랙핑크는 다시 활동은 한다. 계약 성공 이런 쪽으로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YG 엔터가 이제 블랙핑크만 보고 사는 쪽도 아니고 특히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엔터사들 쪽에서
그만큼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약간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올랐고 올해 게다가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앨범 판매량이 약간 좀 떨어진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겠느냐. 특히 중국의 공동구매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발목은 잡았습니다만 엔터주가 앨범 판매만 갖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 외에 나오는 나머지 수익성들이 여전히 보강되는 흐름들 나온다. 그러면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밸류가 많이 올해 부각을 받다 보니까 확장은 들어왔었죠. 근데 확장이 들어온 거 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아주는 게 내년에 나와야 될 걸로 보야 되겠죠. 내년은 지금 알고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 강하게 나오는 거는 올해 만약에 50% 성장했다. 내년에 한 10%밖에 성장 못하게 되면 주가는 약간 좀 목에 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내년은 아마 엔터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샀다가 올라오게 되면 파는. 그러니까 즉 일정한 저항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밸류를 확장시키는 어떤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흔들리면 사서 다시 돌아오면 파는 이런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섹터 이제 한번 점검했는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네. 2024년 종잣돈 한 1억 있다면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투자란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식만 한다고 해서 주식을 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토큰이라고 해서 STO라고 해서 디지털 증권 같은 경우도 나올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다 또 보면 내년에 또 좋아지는 국가별 쪽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ETF도 사보고 하는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한번 좀 그렇다고 내가 안 해본 거다 보니까 뭐 큰 돈을 하긴 힘들겠죠. 그러면 한 100만 원이라도 한번 해봐서 이렇게 절차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투자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투자다 보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는 쪽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데 들어가 보는데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보고 경험을 해보고 점점 더 내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래서 1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라면 섹터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좋아지는 섹터들 몇 개 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딩을 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40% 정도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제가 선호하는 반도체 쪽으로 모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2차전지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부각되는 2차전지 섹터들 이걸 또 한번 모아가려고 생각할 거고 나머지 또 60%가 되겠죠. 그중에서 20, 30% 정도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괜찮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 뭐 화장품, 문자, 전력기기부터 이런 시장에서 부각은 안 되지만 여전히 해볼 만한 쪽은 계속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트레이딩 전략. 그러면은 총 보게 되면은 60%는 계속 끌고 가는데 30, 40%는 현금으로 뒀다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 내년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싸게 들어갔던 것들을 샀던 거 다시 올라오게 되면 팔고. 그래서 현금 비중은 30, 40%는 그냥 꾸준히 그때그때 많이 빠지게 되면 현금 비중은 거의 없겠죠.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은 생기겠죠. 이렇게 변동성을 타는 전략 쪽으로 내년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 좀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부의 시간을 뭐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내년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 오르는 기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유동성이 위축됐었죠. 근데 내년은 시그널은 이제 유동성이 다시 약간 넓혀지느냐에 대한 초입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물 쪽들 이런 쪽들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첫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알고 있듯이 만약에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경제 쪽에서 나오는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미치는 여파들은 아직까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은 새로운 거 신선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뭐 토큰이라든가 토큰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화된 어떤 경제적인 권리, 가치를 보유한 증권 같은 거죠. 그런 쪽도 뭔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좀 열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볼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마저 코멘트 한번 주신다면요. 네, 일단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김작가 TV와 함께 2023년 풍성하게 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이 이맘쯤이면 산타클로스 복장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솔직히 지금 자신감이 그렇게 막 차오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돈 좀 벌었는데, 하반기에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못 따라가서 좀 재미없었다. 올해 이러다가 또 마이너스로 또 내 계좌 마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개인 투자자라면 잘한 게 뭡니까? 일단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바이앤 홀드만 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답게 어느 정도 수익 나오게 되면
정리돼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챙길 거 챙기고 나 돈 벌었어. 계좌를 플러스로 마감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전략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바이앤홀드로 내년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적어도 반을라도 팔아서 반이 더 간다 그러면 나머지 더 가면 여기서부터는 땡큐. 그래서 또 챙기고 하는 약간 좀 수익을 확정지는 전략 쪽으로 점점 더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요. 게다가 또 내년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쭉 밀리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있는 돈을 또 점진적으로 또 다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저점 매수죠. 네. 그 활용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쌀보리, 네, 뭐 밀보리인지 예, 네,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서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표님과는 사실 처음 이제 촬영을 뵀었는데 네. 뭐 워낙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지만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늘 재밌게 그런 이야기 좀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년에는 대표님과 좀 더 자주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